1907년 청년이 오스트리아 빈 미술 아카데미 입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관들은 그의 그림보다 건축 스케치에 더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 번의 입시에서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훗날 권력을 잡은 히틀러는 건축에 대한 집착을 나라 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와 함께 새로운 베를린의 모형을 직접 들여다보며 밤을 보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전쟁터에서 히틀러는 돌과 콘크리트로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새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건축은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 권력자들이 건축을 어떻게 지배의 도구로 써왔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히틀러가 꿈꾼 새로운 베를린의 이름은 게르마니아였습니다. 기존 베를린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그 위에 게르만 민족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시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총 설계를 맡은 것은 히틀러가 가장 신뢰한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였습니다. 게르마니아의 핵심은 승리의 거리라는 남북 대로였습니다. 폭 120m의 길이 5km. 이 거리의 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건물인 국민의 전당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높이 290m, 지름 250m. 내부에 18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건물은 단순한 집회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이 공간 안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끼도록 설계된 겁니다. 나치의 건축은 철저하게 압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당대회장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 광장은 개인이 군중 속에 완전히 흡수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좌우 대칭, 끝이 보이지 않는 열주, 하늘을 향해 솟은 탑. 이 공간 안에서 개인은 사라지고 집단만 남습니다. 히틀러가 연단에 서는 순간 수십만 명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이도록 설계된 무대였습니다. 슈페어는 훗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히틀러에게 가장 강력한 선전 도구였습니다. 1931년 스탈린은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을 폭파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침략을 물리친 것을 기념해 지은 높이 103m의 이 성당은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스탈린은 그 자리에 소비에트 궁전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높이 415m, 꼭대기에는 15m짜리 레닌 동상을 올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소비에트 궁전은 완공되지 못했습니다. 땅이 너무 물러서 기초 공사가 계속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탈린의 건축에 대한 집착은 다른 방식으로 모스크바를 바꿔놓았습니다. 스탈린식 건물이라고 불리는 7개의 고층 건물이 그것입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반까지 모스크바 곳곳에 세워진 이 건물들은 전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웅장한 기단 위의 높이, 솟은 첨탑, 좌우 완벽한 대칭, 과도하게 장식된 파사드. 스탈린은 이 건물들이 소비에트 연방의 힘과 영광을 상징해야 한다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도시 계획입니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넓은 대로를 군사 퍼레이드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탱크와 미사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넓혔고 붉은 광장에서 시작된 퍼레이드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도록 도로망을 배치했습니다. 시민들이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 곧 권력의 전시장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평양을 김일성은 백지 위에 새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공간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평양의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김일성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광장 정면에는 인민대학 습당이 서 있고 강 건너에는 주체사상탑이 서 있습니다. 주체사상탑을 이루는 화관간 블록은 정확히 25,550개입니다. 이것은 1982년 김일성 70번째 생일까지 살아온 날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돌 하나하나가 전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주거 배치도 철저하게 계획됩니다. 당 간부와 핵심 계층은 김일성 광장 주변 중심부에 살고 계층이 낮아질수록 외곽으로 밀려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곧 그 사람의 정치적 신뢰도를 나타냅니다. 공간이 계급을 만들고 계급이 공간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상징적인 건물은 류경호텔입니다. 1987년에 착공된 높이 330m의 이 피라미드형 호텔은 30년 넘게 완공되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평양 어디서도 보이는 이 거대한 건물은 완성되지 않은 채로도 북한 체제의 야망과 실패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1926년 경복궁 앞에 조선총독부가 완공됐습니다. 이 건물이 들어선 자리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뒤였습니다. 경복궁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조선 총독부가 시야를 가로막았고 바깥에서 경복궁을 바라보면 조선 총독부만 보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상징을 건물로 지워버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배치의 의도입니다. 당시 일본이 의도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조선 총독부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일본 국화 문양인 국화꽃과 비슷한 형태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축선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어진 이 건물은 조선 왕조의 권위를 계승한 것이 일본이라는 메시지를 공간으로 새긴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경성 곳곳에 들어선 서양 고전주의 건물들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조선은행 경성역, 경성부청, 이 건물들은 전부 일본이 서양에서 배워온 양식을 그대로 이식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조선의 전통은 낡고 후진 것이며 일본이 가져온 서양의 문명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수백 년의 역사를 지우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기의 건축이 보여줬습니다. 권력의 건축은 독재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워싱턴은 세계에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된 민주주의 수도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의 설계를 맡은 것은 프랑스 출신 건축가 피에르 샤를 랑판기였습니다. 1791년에 완성된 이 도시의 마스터 플랜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의회 의사당이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의사당에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대로들이 도시 전체를 연결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워싱턴을 바라봐도 시선이 의회로 향하도록 설계된 겁니다. 백악관은 의사당보다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워싱턴에는 법으로 의사당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민간 건물도 권력의 상징보다 높아질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놓은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설계가 동시에 민중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넓게 열린 내셔널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기념관들, 권력은 여기 있고 그 권력은 시민에게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공간으로 표현했습니다. 독재의 건축의 압도를 목표로 한다면 민주주의의 건축은 포용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둘 다 건축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권력과 건축의 관계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권력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더 라인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폭 200m, 높이 500m, 길이 170km의 직선 도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말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170km 계획은 2.4km로 쪼그라들었고 핵심 공사 계약들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사우디 관리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달렸습니다. 지금은 재정 적자 상태입니다. 이 도시를 짓기 위해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살던 후아이타트 부족이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저항한 주민들은 체포되거나 사살됐습니다. 미래도시의 화려한 렌더링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도시는 사막의 모래 위에 멈춰섰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곳곳에 도로와 항구, 정부 청사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건물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나라의 공간 안에 중국의 흔적을 새기는 것이고 그 건물이 서 있는 한 중국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의 식민 지배는 총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히틀러의 게르마니아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의 소비에트 궁전도 무너졌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1995년에 철거됐습니다. 사우디의 더 라인은 사막에서 멈춰섰습니다. 권력자들이 돌에 새기려 했던 영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들이 존재했던 시간 동안 그 안에서 살았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매일 그 공간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건물은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인지,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지를 공간의 언어로 끊임없이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출근하는 사무실, 지나치는 관공서, 그 공간들은 누가 설계했고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간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이 말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